오늘 제가 한 50분 정도 현재 2025년도에 전문대학 국제화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미리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서 조금 몇 가지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추가된 내용이 어제 또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 자료도 좀 넣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아침에 제가 다시 좀 수정을 해서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 기본 통계가 8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 전문대학 잘 아시겠지만 유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4월 1일자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교육 기본 통계 자체가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학의 유학생 숫자가 이제 몇 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별도로 교육개발원에 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좀 다시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현재 유학생 숫자 2024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유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계열별로 유학생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제 법무부 데이터가 교육부 데이터보다 조금 더 최근 건데요. 2024년 7월자로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22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부에서 스터디 코리아 300K를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2027년까지 30만 명 목표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27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이면 3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30만 명이라는 목표 속에서 과연 전문대학의 포션이 이제 어느 정도 될지, 양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가 도대체 전문대학은 우리 일반대학과 비교해서 유학생 유치에 대한 속성,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포지셔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제주도에서 지금 오는 바람에 항공기가 이렇게 연결이 좀 늦어져 가지고 조금 늦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이제 한국교육원, 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에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요. 지금 제주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각 주정부의 교육감들입니다. 우리로 보면 이제 17개 시도 교육감들인데, 전체 주정부의 이제 교육감, 사마르간트, 타슈켄트, 부하라, 히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지역의 교육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위 관료들이 왔는데, 원래는 이제 특성화고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대학과 연계성이 좀 있다고 좀 여겨져서 갑자기 이제 어제 제주도로 좀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밤에 특강을 했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한국에 대한 학생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일반 대학과 이제 전문대학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입니다. 내년 이제 부터 발효되는 제4주기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제 파트에서는 많이 이제 인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 혁신지원 사업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단장님들,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일부는 아시겠지만, 이 4주기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과연 3주기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보고요. 이 내용에서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유학생에 있어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이 뭘까,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이 인증제가 과연 일반대하고 전문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했고, 오늘 와 계신 우리 고등직업 정책과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라는 대로 다 달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학의 평가에 대한 분리가 좀 이루어졌고요. 이 평가의 분리는 굉장히 시그널링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교육 국제 역량 인증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 기관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이렇게 같이 고민할 정도로 이 전문대학과 일반 대학의 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목표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이제 인식을 했고, 그걸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게 바로 사주기 교육 국자 역량 인증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대학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던 불법 체류율에 대한 산식 문제에서 이 부분이 이제 부모 분자를 재학생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대학도 일반 대학에 비해서 학생 수가 좀 적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 것을 좀 반영을 해서 300명 이하의 유학생을 갖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불법 체류율이라는 그 단독 그 지수를 조금 완화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유학생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제 교육 국자 역량 인증제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어떤 진전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 또 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방향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지금 4년 차로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지금 국제협력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3년 차, 4년 차 되면서 조금 근무하는 기간이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각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전문대학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현재 130개 전문대학이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공학 계열,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그 다음에 보건 계열, 그리고 이제 일반 전문대학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 전문대학의 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좀 차이들이 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유치는 하고 싶으나 우리 학교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 중에서 보면 이것은 큰 메가 트렌드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있는데, 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학교가 있고, 완전히 그냥 레디컬하게 그냥 패러다임 체인지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그냥 새롭게 아예 판을 가꾸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전문대학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그 전략 방향에서 결국은 전문대학이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을 만들어낸다면은 적어도 외국인 유학생 문제에 있어서만은 저희 전문대학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그 부족이 산업 인력군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인구 절벽에 따른,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산업인력 양성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유학생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그 인재 양성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략 방향을 한번 제가 고민해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주기 교육국자 역량 인증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교육국자 역량 인증제가 이제 적용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 2028년입니다. 지금 유학생 숫자가 이렇게 돼 있죠. 2023년에 18만 명이었습니다. 18만 명.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 목표가 30만 명인데요. 조기 달성이 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발표하고 나서 이번 8월 말에 발표한 자료가 24년도 4월 1일자로 아까 20만 명이 넘었고요. 7월자로 어제 발표한 겁니다. 어제 발표한 7월자로 보니까 22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불과 지금 1년 사이에 한 6만 명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초, 좀 빠르면 내년 9월 학기 정도 되면 30만 명 정도가 달성하지 않을까. 또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뭐냐면 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있었지만, 예전에 그 2010년도가 뭐 사실 한 5만 명 수준, 그리고 12년도가 10만 명, 20년도가 20만 명, 이제 30만 명까지 목표가 왔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이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현재 국내 대학들의 그 유학생 유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 편차가 크고요. 특히 우리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의 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그동안에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전담을 했다면, 지금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그 유학생들이 정원 외에도 있지만 정원 내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교무나 입학이나 학사가 같이 이렇게 합쳐서 전략을 좀 짜야 되고, 또 학교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학칙을 개편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국내 대학들이 하고 있는 노력도 있지만 우리 전문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국제부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 특별한 하나의 그 섹터로서의 부분보다는 일반화돼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구조로 국제화가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에서 가장 불편한 데가 아마 법무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가 결국은 체류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 체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불법 체류를 양산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단순 근로자들을 하고 있는 E9 비자도 있지만 또 일부 대학에서도 이 불법 체류를 양산할 수 있는, 이게 고의건 저의건 또 전혀 어떤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평가지표를 완화시켜준다는 측면보다는 평가지표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접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거 개선된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런 큰 움직임들의 변화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요, 4가지가 있는데, 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역량분리 평가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이 워딩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체는 뭐냐면, 앞으로 전문대학의 어떤 그 요청과 전문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국제 역량 인증제를 별도로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진전이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는 부족 산업 인력군이라든가 특정 산업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고 단기간에 양성하고 우리 사회에 이것을 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이제 그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어떤 전문대학 역할을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를 보고 있고요. 아까 평가지표 자체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평가지표로 들어가는데 이걸 다 이제 일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사실 3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역 정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더 소개를 하겠지만 지역 정주를 위해서 비자가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활동 비자라고 하는 E7 비자가 원래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생겼던 이제 지역 특화 비자라고 하는 F2R 비자가 있었는데, 이 지역 특화 비자는 인구 소멸 지역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내년부터 또 대폭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광역비자입니다. 광역비자는 뭐냐면 지역의 수요에 맞게 비자를 광역단체장이 비자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이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 4분기에 광역비자 신설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제주도가 지역 특화 비자가 안 돼요. 인구 소멸 지역이 안 되잖아요. 소위 말 E7이라고 하는 특정 활동 비자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제주도에 보면 부족산업 인력군이 어디냐면 호텔 관광 경영 쪽에, 서비스업 쪽에 부족산업 인력군이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풀 수 있는 비자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이걸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 아까 제주도 지사가 별도의 광역 비자를 설계를 해가지고 제주도의 부족산업 인력군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광역입니다. 경상북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비자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4주기에 발표된 이 내용과 궤를 같이 해서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지금 내놓는 안이 광역비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요청을 했는데 확정에 대한 발표가 없었는데 어제 바로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관리를 위해서는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 특정 대학의 질관리가 아니라 저희 전문대학 안에서도 우리 전문대학 협의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의 부서장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 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같이
합쳐서 저희 전문대학만의 질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의미에서 하나의 이제 평가 기준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불체류 산식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존에 이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나온 게 바로 재적증인 유학생,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이제 일치되는 개념에서 이게 산식이 개선이 됐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분모는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고 분자는 전체 재학생들이 불체자들이기 때문에 이 불체자들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비율을 완화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분모와 분자를 일치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증대학과 일반대학과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발급 제한대학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 용어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비자 정밀심사 강화대학이라는 말로 이제 치환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 대학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는 법적인 어떤 제재사항은 없어졌다. 단지 여전히 이 교육국자 역량 인증제와 실제조사로 인해서 제한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한 심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원안에서 조금 발전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아까 비자 정밀심사대학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이란 말이 없어지고 비자 정밀심사대학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대학이 있고 일반대학이 있고 인증대학이 있고 우수 인증대학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저희 그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인증대학이 1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약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일반대학이고요. 또 나머지 대학들이 바로 이제 컨설팅 대학이나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인데 이제는 비자 발급 비자 정밀심사 대학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이 조금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가 일치하더라도 불리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유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불체율을 일반 대학과 같이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전문대학의 그 입학 관리자 협의 그 국제교육관리자 협의회하고 부사장 협의회 그다음에 저희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같이 이제 이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300명 미만일 때는 8% 정도의 허들을 한 3% 정도를 허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명의 재학생이 있다면 24명 미만으로 그 불체자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일반 대학으로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24명과 5%로 인해 있을 때 15명의 차이, 9명 정도의 룸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초기에 유학생 유치를 생각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적인 어떤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또 법무부에서는 좀 이 부분을 굉장히 완강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불체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상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요. 요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 422개입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문대학이 지금 132개에서 130개로 줄었습니다. 2개가 줄었고요. 근데 이렇게 대학을 보면 사실은 지금 대학에서 보면 전문대학과 관련된 또 대학들 꽤 있더라고요. 요게 이번 그 교육기본 통계를 보니까 제가 보지도 못했던 어떤 전문대학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유학생 유치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사이버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사내대학 같은 데서 외국인 유학생을 데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걸 열어주면 저희로서는 또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이제 그 전략을 세울 때 대학이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대학의 벽이 이제 허물어진다는 의미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전문대학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경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유와 협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학을 한번 읽을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학생을 봤더니 작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20만 명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20만 명이 넘어갔고요. 학위과정과 이제 어학연수로 보면 학위과정이 14만 명, 그 다음에
어학연 수가 6만 3천 명 정도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기타 형태로 해가지고 중국이 여전히 제일 많고 베트남이 그다음, 그건 몽골인데, 전문대학은 좀 다릅니다. 전문대학은 중국의 유학생들은 전문대학이 한 1.2%밖에 없고요. 베트남과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위과정생 숫자가 아까 14만 명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요. 비학위과정이 있고, 이제 요게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건 아마 자료집에는 없는데 이 자료집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뭐냐면요, 전문대학을 한번 발라봤습니다. 전체 20만 명 중에서 전문대학은 몇 명인가? 작년 2022년 4월 기준으로 14,000명이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17,000명이었고요. 2024년도 기준으로 24,000명입니다. 그 중에 학위과정을 봤더니 14,494명으로 전년 대비 45.8%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숫자라고 저는 보고요. 어학연수도 37.9%인데 이 부분에서 45.8%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가 3주기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몇몇 대학들이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학생 유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사이에 45% 정도의 학위과정생 수가 늘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하나가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계열별로 볼 때는 예전에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문사회계를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개가 3,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규모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73%포인트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학계열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 소멸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전문대학에 기여한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뿌리산업이나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필요한 부족산업 인력군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학계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생길 게 뭐냐면 보건계열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관련돼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요. 간병인 쪽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하면 결국은 이제 전문대학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유학생들에 대한 계열별 숫자, 그리고 예체능계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체능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62.69%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2023년에 국내 그 유학생들 18만 명 중에서 아까 17,00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문대학은 전체 유학생 포션에서 작년도에 몇 퍼센트였냐면 9.4%였거든요. 드디어 1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1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을 보면 어느 정도 비율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30%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지금 숫자로 보면 7대 3 정도로 한다면 적어도 학령인구 숫자 정도를 맞춰주는 것이 맞고, 오히려 조금 더 나간다면 부족산업인력군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뿌리산업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국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문대학의 인재 양성으로서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예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를 보더라도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들이 유학생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있지만 지역에 정주하는 인력의 규모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지금 취업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지금 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적어도 3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게 국가의 어떤 산업 그 인력 양성에 대한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것을 인풋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조에서 본다면 상당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큰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숫자를 보면 결국은 트렌드를 보고 그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아까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과 어학연수를 봤더니 어학연수가 9,700명, 학위과정이 1,400명이어서 사실은 그 코로나 이전에 어학연수가 많았고 학위과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역전이 되면서 이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의 계열을 봤더니 공학계열을 한번 보시면 2019년 불과 4년 전이요, 5년 전에 1,400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이제 2024년 기준으로 6,3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의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 저희 교육부에 있는 우리 대학들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이쪽에서도 지금 유학생 유치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그 기재부에 이제 예산 신청을 해주고 내년도에 외국인 유학생 중소기업 인력 양성에 대한 그 재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 공고가 나면 저희 전문대학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하는 그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풀려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직은 발표는 안 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건, 간호, 간병, 요양 인력에 대한 그 양성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발표한 법무부에서 발표한 그 신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방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 그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에 보면요, 유학생들을 졸업한 후에 구직 취업 연계 강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저희 중에 보면 지역 특화 비자 대상 확대라든가 광역 비자 확대라든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 지역 기반의 비자들, 계절 근로나 지역 특화 그리고 광역 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의 방향을 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법무부가 이제 문제점으로 봤던 게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졸업생의 취업 허용 범위가 협소하다, 너무 협소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은 취업 비자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 취업과 창업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 비율이 현재 6.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제가 다녀온 그 워털로 대학과 그다음에 코네스코아 대학이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전문 대학인데요. 거기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주율이 85%입니다. 근데 저희는 6.2%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80%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30% 이상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의 통로로서의 어떤 전문대학의 역할이 이제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 비자 제도를 경직적인 운영을 탈피해서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고 취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선제적인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수 인재는 두 가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탑티어 외국인이 있어요. 탑티어 외국인은 R&D 인력입니다. R&D 인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플로어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플로어 인력과 R&D 인력이 똑같이 우수 인재로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인력이고 여기는 인재냐, 이게 아니고요, 똑같은 인재인데 결국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재는 결국은 두 개의 어떤 큰 그룹의 어떤 인재들로 나눠진다. 그 중에 우리가 당연히 전문대학에서도 탑티어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요. 반도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신기술 쪽의 인력 양성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상당히 이 플로어 잡들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의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온 발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광역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자를 제한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계속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경북연구원에서 처음으로 광역 비자에 대한 부분들의 신설을 요청하는 연구를 만들었고요. 올해 국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법무부가 테이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내용을 보면 지역 특화형 비자의 그 대상 지역을 인구 관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인구 소멸 지역만 됐는데 18개까지 이제 확대한다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비자, 지역의 부족 산업 인력을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은 있죠. 아까 제주도처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광역지자체의 비자 정책을 제안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내용의 발표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이게 아까 그 통계자를 제가 3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는 교육기본 통계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D2와 D4를 내준 비자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7월 현재입니다. 7월 현재 몇 명인가? 22만 8천 명입니다. 아까 4월 현재 통계가 20만 명인데 그동안에 한 3만 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숫자의 어떤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학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 우리 대학은 이렇게 별로 안 이루냐? 사실은 우리 전문대학의 고민이 그 고민입니다. 근데 아까 추세를 보면 전문대학도 전년 대비해서 45.7% 정도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업대학 정부가 같이 이렇게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북보건대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 계열의 비자들에 대한 부분, 특히 E7 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저희 전문대학의 계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 총량제에서 최근에 그 요양보호사가 이제 생겼거든요. E7으로 생겼는데, 이게 보면 비자 발급 총량을 지난 4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는 그 쿼터가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확정이 됐습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이 쿼터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건 계속 추가될 거다. 그래서 최근에 보건계열이나 그다음에 요양보호 학원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일부 전문대학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양보호사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32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은 받을 수 있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외국인으로서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우리 전문대학 차원에서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과정평가형 제도라든가 좀 다른 어떤 제도를 좀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비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가 예전에 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생긴 게 바로 이제 일학습 병행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통해서 바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에도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내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다 이런 쪽에서도 저는 충분히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유치하는 데 있어서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GKS 장학생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여기에는 상당 부분이 전문대학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6개 대학밖에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GKS 장학생의 설계 자체가 R&D 인력 중심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가져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라든가 그러면 타부처에서 설계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이제 전문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E9 비자가 있거든요. 지금 E9 비자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약 30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 신규 쿼터가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저숙련 근로자들은 원래는 학업권이 허용이 안 됐는데요.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이 불과 2년 전에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 일부 전문대학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그 부분의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학위과정도 있지만 비교과 과정도 이제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전담학과가 3년 전에 생겼습니다. 이미 이제 정원 내에서 한 명의 정원이 없다 하더라도 별도의 전담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 전담학과를 운영하는 이제 학교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버복지, 글로벌 산업공학, 실용한국어, 그다음 뷰티 이런 관련된 과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외국인 여학생 전담학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이타 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근로자들이 학위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학이 이것을 이탁 운영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교육시켜 줄 수 있는 이 재정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것을 학위 과정으로 유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서도 있지만 또 밖으로 갔을 때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세종학당을 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지금 여러 전문대학들이 세종학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세종학당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있고, 이 세종학당은 예전에는 문화교육만 했었지만 이제는 유학생 유치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도 이제 허용이 될 정도로 상당히 개방적으로 바뀌어 있고요. 또 전 세계 43개의 한국어 교육원이 있는데, 이 한국어 교육원도 일부 이제 시범 운영으로 해서 6개, 제가 알기로는 6개로 알고 있는데 6개 지금 유학생 유치 센터가 올해 만들어졌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관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능력 시험에 대한 그 시행 기관도 저희가 전문대학에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들, 사회적 인프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프라들을 우리 대학에서 유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할 때 단편적으로 한 국가에서 에이전트 한 사람에 의존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이런 인프라들을 하나씩 가져가면서 그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해야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고 조금 더 이 전체적인 어떤 대학의 전략 방향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전에 그 국제부서에서만 담당했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금 우리 이제 혁신지원사업협의체에 이제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단장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과 지원자들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표를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주요 대학 유학생 숫자가 이제 언론에 보도를 된 건데 뭐 한양대, 경희대, 연세대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서정대학이 있습니다. 4,600명인데 한국 외대보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요.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미친놈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거 얼마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지금까지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양적인 목표를 본다면 1,000명 정도가 허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불체율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조건이 있었고 상당 부분의 그 선도하는 전문대학들이 이 1,000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서정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계를 좀 넘어갔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서정대학이 물론 제가 속한 대학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걸 과감하게 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게 양적인 목표를 따라가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저희가 23개 국가에서 오거든요. 23개 국가에서 오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담학과 그 다음에 E9 근로자들에 대한 학과 운영 그 다음에 사회통합센터, 세종학당 다 하고 있고 토픽센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프라 구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면서 이 단계별로 저희가 2017년도에 외국인 유학생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7년 정도 이 과정 속에서 이걸 이제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또 올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톡 튀다 보니까 우리가 법무부, 체류관리과, 감사랑 감사는 다 받았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체질 강화가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앞으로 우리 대학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선 경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프라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 번쯤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개 전략 방향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남 회장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략에 대한 그 고민을 한번 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뭐 여러 경험들 또 기업에서 뭐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기업의 어떤 그 산업 분석을 해보면서 내가 느꼈던 부분에서 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전문대학은 어떻게 포지션을 가야 될 거냐. 사실은 이제 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차이입니다.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변화와 혁신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하고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전략의 방향이 이것은 뚜렷하게 전략적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대학은 하나씩 밟아서 가자. 우리는 체질 개선을 이번이야말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환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자. 이 두 가지의 어떤 전략 방향에 따라서 중장기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방향을 결정하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사실은 달콤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리스크도 많이 따르는 게 외국인 유학생 유치입니다.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서 우리 학교의 역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해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역량이 충분히 갖출 수 있고 단기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전략에 대한 방향도 큰 쪽에서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요 내용은 확정된 건 아닌데 평가를 이제 앞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요. 뭐 라이즈 사업도 그렇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그 평가는 지금까지는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정 지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로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그 어느 지역의 이 평가의 툴을 제가 잠깐 좀 빌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뭐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의 교육 국제 역량 인증제를 평가를 한다면 크게 보면 한 6가지 정도를 평가할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교육 국제 역량제 인증제, 이것은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정량값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학의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전담 직원이 있을 거고, 전담 직원 중에서는 외국어가 가능한 전담 인력의 보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 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예산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큰 6가지 항목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정량적인 지표값을 분석을 해보면 그 학교의 국제화의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더한다면 저는 정성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판단, 흔히 말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이 대학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보건산업인력의 보건인력의 공급의 어떤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우리는 뿌리 산업의 역할을 하겠다. 우리는 지역의 부족 산업인력으로 역할을 하겠다. 우리는 오히려 조금 더 나가서 R&D 인력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 생산 쪽의 라인에 있는 R&D 쪽으로 해서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가치 방향, 이 부분의 결정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결국은 국제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본부, 기졸실이나 혁신지원 사업 쪽에서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대학의 중장기하고 연결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할 때 굉장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는 국제는 하나의 큰 방향 안에서 대학의 전체 중장기에서 핵심적인 하나의 방향 속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그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평가 툴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을 좀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하나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아웃풋과 아웃컴 차이 다 아시잖아요. 아웃풋과 아웃컴. 근데 이번 라이즈도 그렇고 사실 혁신지원 사업도 그렇고 아웃풋보다는 이제 아웃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웃풋과 아웃컴을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비빔밥을 만드는데 모든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게 비빔밥이다. 이건 아웃풋이다. 근데 이 비빔밥이 진짜 맛을 본 고객들이 이게 맛있냐 안 맛있냐, 이 비빔밥의 가치가 뭐냐를 평가하는 게 아웃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웃풋은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설계하는 성과 지표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아웃컴은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형태의 성과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웃풋보다는 아웃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웃컴에 대한 성과 지표를 대학이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그 대학 중에서 캐나다 대학에 이제 2개가, 오털로 대학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공과 계열로 제일 유명하고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은 캐나다에서 고용을 하는 그 학교가 오털로 대학이고요. 오털로 대학 옆에 그 오털로 커뮤니티에 있는 그 대학 중에 하나가 코네스토가라는 대학인데, 우리 전문대학에서도 몇몇 처장님들이 많이 가보셨어요. 코네스토가 대학하고 오털로 대학이 저는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소위 말해 지역 영향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한번 다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오털로 코네스토가 대학의 임팩트라고 하는, 코네스토가 임팩트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주목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 봤더니 학생 수가 4만 명인데 그중에 60%가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근데 60%의 외국인 유학생 중에 84.8%, 여기 보면 인터내셔널 졸업생의 84.8%가 지역에 취업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워터로 대학은 15%, 거기도 한 4만 2천 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15%가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는 지역에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갑니다. 구글이든 뭐 메타든 이런 데로 이제 가고, 뉴욕이나 저쪽에 실리콘밸리나 그 다음에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취업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아주 탑티어 인력들을 양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탑티어 대학들의 역할이라면, 고등직업을 담당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직업 정주를 목표로 하는 이 고등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이 코네스토가 대학과 같은 전문 기술 대학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가장
역할을 하고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웃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하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결국은 이 밸류 프로포지션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아웃컴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대학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제가 거인의 어깨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지금 묻어갈 때가 되게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혼자 뛰었거든요. 혼자 뛴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학에서도 국제 담당 직원과 국제 담당 처장 한 분이 거의 독박 쓰듯이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잘 되면 되고 안 되면 또 바뀌고 이제 이런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대학 전체의 노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우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오늘 제주도에 다녀왔다는 우즈베키스탄의 그 시도교육감들 그리고 교육부의 관계자들이 왔는데 왜 일반 대학의 대교역을 부르지 않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고등교육을 소개를 해달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제 전문대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문대학의 역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나 직업계고등학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전문대학의 패스트트랙을 만든 다음에 지역이나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이 양성을 그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하나의 그 인력 양성 체계 축에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의 중심이 전문대학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한국교육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뭐 조금 멀리 나가면 행정안전부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서가 이제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제도나 재정 지원 제도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시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진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계획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표가 제가 우리 국제협력실에 처음에 제가 실장으로 부임했을 때 처음에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 그동안에는 전문대학의 유학생 통계가 없었어요.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기본 통계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개발원에 이야기를 해서 사정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만들어내서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그 전문대학의 유학생의 그 추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추이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생이 최근 6년 동안 한 30% 정도 성장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추이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5년도 계획을 가정했을 때 지금 올해 이제 2024년인데 저희가 2024년 목표를 학위과정을 해서 13,000명을 했습니다. 올해 잘 아시겠지만 14,000명, 한 1,000명 정도 더 초과가 됐고요. 이 구조로 봤을 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30% 정도를 만약에 추정을 한다면 적어도 2027년 우리가 말하는 스터디 K 300K라 스터디 300K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이 기본 계획에서 이 3만 명 시대에 30만 명 시대에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10%입니다. 그동안에는 8% 9%에 불과했는데 이미 그런데 올해 10%가 이제 초과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추이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숫자가 아마 3만 명, 최소 3만 명, 그리고 5만 명, 희망컨대 저희가 30만 명이 됐을 때 지금 현재 학령 인구 기준으로 한다면 30%를 저희가 간다면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목표를 잡는다면 9만 명까지도 저희가 타겟을 할 수 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목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목표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질적인 관리를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정량적인 목표는 임계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데려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부분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거꾸로져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저는 전문대학이 적어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국제 파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전략에 대한 설계가 그냥 1년짜리, 6개월짜리 또는 사람 한 사람에 의존하는 어떤 설계가 아니라 적어도 전체 중장기 측면에서 3년,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 국제 전략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이 자리가 이게 맞는 자리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이 혁신지원 사업에 앞으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게 처음 공개된 몇 개의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제 전문대학이 온 지 한 10년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협력실을 맡은 지금 4년 차를 맡고 있는데 항상 보면 그 어느 시점이 되면 1년 가지고는 안 되고 2년이 되면 좀 눈이 보이고 3년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4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절제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전략을 짤 때는 너무 단편적이고 또 단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좀 검토를 해서 대학의 어떤 중장기 전략으로 좀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감히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